월드와이드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트렝지 앤 솔브드라는 해결된 미제 사건을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미제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침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드럼통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999년 9월 1일 뉴욕의 작은 외곽 지역인 제리코에서 롱 콜린이라는 한 남성과 그의 가족이 10년 동안 살던 집을 팔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론의 집을 구매하겠다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고 그는 이사하기 전까지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론의 집에는 파티오 아래에 작은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론은 그곳에서 큰 드럼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론이 이사 왔을 때부터도 이 드럼통이 있었으며 150kg 정도의 무게였기에 10년간 한 번도 치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론은 이 공간을 청소 후 이 드럼통을 마침내 옮겼고 환경미화원이 이 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길가에 놓아둡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드럼통이 여전히 길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드럼통 위에는 운반하기엔 너무 무거우니 통 안을 비워달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론이 통 안을 비우기 위해 쇠 지렛대로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독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 그 속에는 녹색의 액체가 가득 담긴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 신발 하나와 희미한 사람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론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론을 신문한 후 그가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드럼통 속 유해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시신을 검시관실로 보냅니다. 액체와 함께 이 통 안에는 약 100kg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었고 경찰은 이 알갱이가 시신을 감추거나 떠오르지 못하도록 넣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시관이 통 속에서 꺼내자마자 한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옷 스타일을 통해 1960년대 후반대의 여성이라는 것을 추정했으며 경찰은 또한 화장품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와 작은 개인 전화번호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에 있던 액체로 인해 전화번호 수첩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수사관들은 특수 제작된 건조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수첩을 복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경찰에 전합니다. 한편 검시관은 시신을 검사했고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앞니 몇 개가 금으로 씌워져 있었으며 치과 진료는 남아메리카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작은 유골 또한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기 몇 주 전에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경찰은 드럼통에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이 수첩의 일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첩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그녀의 이민자 신분증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이민국에 연락하여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레이나 마로킨으로 1941년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나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후 1966년 8월 24일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세계를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에 도착하여 영어 수업을 들었으며 패션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그녀는 지역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친구 캐시 앤 레이드를 만납니다. 캐시는 레이나가 플라스틱 생산 공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레이나와 캐시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캐시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들의 우정을 돈독한 자매로 묘사했습니다.
레이나는 종종 자신의 가족에게 멋진 뉴욕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969년 1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렌식 팀이 전화번호 수첩을 계속해서 복원하면서 안에 적힌 전화번호 또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화번호를 알아내는데 실패했지만 기적적으로 캐시 앤드리드는 30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캐시를 만나 그녀로부터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듣게 됩니다. 레이나가 플라스틱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캐시에게 비밀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유부남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레이나에게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아내와 이혼 후 레이나와 새 가정을 꾸려 미래의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나가 출산하기 몇 주 전 그는 마음이 바뀌어 아내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레이나는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레이나는 아파트에서 친구 캐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일을 말했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캐시에게 자기 아파트로 와서 옆에 있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캐시는 레이나의 아파트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문 또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캐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식탁 위의 음식은 따뜻한 상태였지만 레이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레이나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캐시는 경찰에 신고하러 갑니다. 경찰은 당일에 신고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고 캐시가 다음날 다시 신고하러 왔을 때 이들은 실종 신고의 경우 오직 가족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도 레이나가 나타나지 않자 캐시는 레이나가 엘살바도르로 급히 돌아가는 일이 생겼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그 집의 이전 주인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72년까지 플라스틱 회사의 공동 소유주였던 하워드 엘킨스라는 남성이 그 집의 첫 번째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드럼통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관들은 은퇴 후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70세의 하워드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하워드의 집에 가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1968년에 있었던 불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당시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친구의 특징에 대해 모른다고만 답했으며 형사들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형사들은 그날 저녁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워드는 근처 친구의 집 차고에 있는 차량 뒷좌석에 들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그의 DNA를 통해 레이나 아기의 친부임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하워드가 공장에 있는 망치로 레이나를 공격한 뒤 회사의 드럼통 중 하나를 사용해 레이나를 처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하워드가 집을 팔 때 이 드럼통을 방치해 둔 것은 아마도 드럼통의 무게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한 지역 기자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레이나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녀의 가족집에 도착했을 때 레이나의 어머니가 자신의 93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레이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고 레이나의 어머니는 그 말에 크게 놀라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레이나의 어머니 꿈속에서 드럼통 하나가 폭풍을 위해 떠 있었는데 그 안에 레이나가 있는 모습을 꿈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슬펐음에도 딸의 소식을 듣고자 오래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결 사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스트렝즈 앤 솔브드의 또 다른 해결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